안녕하십니까. 바로온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이행을 유보하고 4주간의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함께 코로나19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이 전 대륙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등의 국내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에선 토요와이드, 뉴스포커스, 뉴스리뷰를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전 대륙으로 확산된 가운데 각국이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입국 및 여행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자국 내 방역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 가운데 추가 접종과 재택치료, 방역 패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하는 등 국내적으로 코로나 이슈가 많은 한 주였는데요. 11월 27일 오후 6시 토요와이드에서는 오미크론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오미크론 변이가 남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10월에 처음 발견된 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전파력에 영향을 미치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자 변이가 무려 30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새 변이가 기존 델타 변이만큼 높은 전파력을 가진 게 아닌가 하는 과학자들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보건당국인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도 오미크론을 우려 변이로 자체 분류하며 강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는데 오미크론 변이의 전염성과 면역 회피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크다고 보고 낮음에서 매우 높음까지 총 6단계로 구성되는 위험도에서 최고 단계 바로 아래인 5단계로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벨기에, 홍콩, 이스라엘 등으로 돌아간 여행객들이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미 대륙 간 전파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실내 감염에 취약한 겨울철을 앞둔 세계 각국은 서둘러 남아프리카로 통하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1월 29일 오전 10시 뉴스포커스에서는 오미크론이 북미 대륙에도 상륙하면서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발견된 사실을 짚었습니다. 기자는 노이터 등을 인용해 현지 시간 11월 28일 캐나다에서 최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2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으며 남미 역시 브라질에서 남아공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20대 남성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여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각국이 앞다퉈 남아공 등 아프리카발 항공기의 입국을 금지시키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의 전염성과 심각성, 특징 등 확실한 정보를 얻기까지 어림잡아 2주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여러 변이가 나타났지만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출현에 전 세계가 유독 술렁이는 분위기인데요. 연합뉴스TV를 포함하여 국내 언론들도 지난 한 주 오미크론 관련 보도를 매우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그중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 원인을 백신 불균형의 문제로 짚어낸 연합뉴스TV의 11월 29일 오전 7시 출발 620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노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의 외신 보도를 인용해 공평한 백신 공급 없이는 세계가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을 전하며 전 세계가 얼마나 심각한 백신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는지와 저소득 국가의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언급했습니다. 언론마다 오미크론 출현에 전 세계가 비상이라며 각국의 방역 정책이나 세계 증시 하락 등을 언급한 보도들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 방안을 짚어보려는 보도가 의미 있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월 26일 오후 9시 뉴스리뷰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의 가해자 100m 접근 금지 기준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집요하게 스토킹해 살해한 김병찬 사건에서 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경찰의 도움까지 요청했지만
참극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100m 이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스토킹을 막기엔 현실적으로 짧은 거리라고 말했습니다. 송혜미 변호사는 100m가 조금 넘는 곳에서 지켜보고 있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격해져 갑자기 뛰어오면 충분히 피해자랑 접촉하거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100m 접근 금지는 스토킹 처벌법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을 짚으며 접근 금지 거리를 늘리려는 법안도 여러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전했습니다. 11월 27일 오전 8시 토요와이드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는 가해자의 특성을 짚으며 가해자 처벌보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는 여성계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의 신변 안전 조치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좁은 의미로만 해석될 경우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예방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스토킹 처벌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권리 안내서에 보복을 당할 우려, 반복적으로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변 안전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가정폭력 처벌법이나 성폭력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피해자 보호 개념과 비교하면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행 스토킹 처벌법에는 경찰이 신변 안전 조치를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토킹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짚으며 피해자 보호에 중심을 두고 스토킹 처벌법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올해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피해자 보호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지난 11월 11일에 입법 예고됐습니다. 40일간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면 내년쯤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규들 마련이 무색할 만큼 갈수록 스토킹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앞의 보도에서도 언급했듯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는 스토킹의 특성상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됐던 스토킹 범죄들을 보면 법 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법과 경찰 대응의 문제점들이 여러 언론을 통해 단편적으로 제시되는데 연합뉴스TV가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법이나 현장 대응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심층 보도를 기획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29일 오전 5시 뉴스오늘에서는 민주노총이 27일에 이어 28일에도 도심에서 집회를 강행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11월의 마지막 주말 민주노총 소속 청년조합원 등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라는 등의 구호를 앞세워 서울시청에서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방역 지침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되면 최대 499명까지 모일 수 있고 민주노총 측은 499명을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11월 27일 여의도 등에서 약 1만 명이 모인 집회에 이어 주말 이틀 연속 도심 집회가 열린 것으로 11월 25일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행유예 판결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집회에 참석한 소식도 전했습니다. 기자는 이어 연일 확진자 수가 4천 명대로 오르내리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나올 경우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가 될 수 있어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는 앞서 서울시가 11월 27일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회 참가자 전원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언급한 후 이 집회에 앞서 서울시와 경찰이
감염병 확산 우려를 이유로 주최 측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고 서울행정법원도 노조의 집회 금지 통보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노조가 집회를 강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출현 이후 집회 관련 보도를 보면 집회를 방역과 연결시킨 보도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밀집해 감염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의 여러 주체들이 의견을 내고 서로 대립하고 토론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강조해서 시청자들도 잘 알고 있는 감염 확산의 위험성을 집회 때마다 반복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여러 주체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 제기가 타당한지 등에 대한 정보와 논의가 더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방역과 집회의 합법성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알고 평가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합뉴스TV는 집회 관련 보도를 할 때 참가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주길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인천대학교 법학부의 박유빈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지난주에 박유빈 학생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20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는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두고 치열하게 펼쳐지는 공약 경쟁과 당면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 내 후보와 전문가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거침없는 추진력과 언변의 이재명 후보, 정치 권력에 맞서는 강골 검사 윤석열 후보가 맞붙으면서 대선을 앞두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는 두 후보 모두 중앙 정치에서 한 번도 국회의원을 해보지 않은 이른바 영선 후보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사안이라고 합니다. 두 후보 모두 경선 과정부터 사법 리스크, 선대위 인선 난항 등으로 진통을 겪으면서 정책과 공약 경쟁은 뒷전으로 밀린 형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원재 카이스트 교수는 갈등이 앞선 데서는 우리가 진짜 직시해야 할 현실을 가려버릴 수도 있다고 전합니다. 세부 공약을 다듬어 국민을 설득하고 검증받을 시간은 이제 100일 남았다고 합니다. 의견 제시 수준이지만 네 후보 모두 핵심 공약으로 경제도약 해법을 제시했다는데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금의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재정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과거처럼 사회복지를 늘리는 정책만으로는 쉽지 않은 중대한 재정, 세제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의 공약을 내세운 반면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19 100일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는데요. 이렇게 보편복지인 기본소득과 선별복지인 50조 손실보상은 경제 정책에 대한 두 후보의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넘어야 할 과제는 재원 마련이라고 합니다. 김우철 교수는 50조 증세라는 것은 증세 규모가 너무 커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보고 있으며 선심성 공약으로 안 가려면 충분한 대의 명분과 경제적인 효과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시간과 불평등 문제를 위해 주 4일제를 제시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과학기술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의 경제화두는 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목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를 말하지만 세부 계획은 조금씩 다르다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재산세와는 별개로 건물을 제외한 토지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해 걷어들인 세금을 모든 국민의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산세, 종부세를 더한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집값 안정을 위해 세금 부담 완화 카드를 주장한다는데요. 종부세 전면 재검토,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여서 매물 잠김 해소를 주장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에 대해서는 설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전합니다. 한편 후보자들은 연일 강행군 속에서도 청년과의 만남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이른바 메타버스와 윤석열 후보의 청년에 소통하는 차, 청소차 등 여야 모두 대선 승부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2030 청년 표심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2030 세대의 정치 관여도가 높아지면서 정치적 효능감을 맛보기 시작해 여야 후보가 반드시 자신들의 지지로 끌어와야 될 계층이라는데요. 이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 연 200만 원,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등의 공약을 내놓았고 윤 후보는 취약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8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도약 보증금과 청년 원가주택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도 모병제 공약을 통해 청년 세대를 노린 공약을 내놓았다는데요. 한다면 성평등 모병제로. 하지만 후보자들의 이런 노력에도 실제 청년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오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청년들은 차기 정부의 안정적인 부동산 대책과 경제 활성화, 일자리 대책 등을 바란다고 답했다는데요. 현금성 공약이나 아이디어 공약이 아닌 청년 세대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함을 시사했습니다. 이어서 미중 갈등, 한일 관계, 북핵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미중 경쟁 구도 속 유연한 외교 전략을 강조했고 윤석열 후보는 한미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100일을 남겨둔 지금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결정할 시간이 단순한 정치 배틀,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돼선 안 된다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협력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눈과 귀를 집중해야 할 때라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유빈 학생은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보고 나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현 대선에서 선거 전략과 비방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꼬집은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번 대선이 유권자로서 첫 선거인데요.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약인지 살펴본 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재 당면한 문제를 테이블 위로 올려놓고 다양한 토론회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법학부의 박유빈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약 8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등 약 3.5%를 부담합니다. 지난달 22일 국세청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한 이후 종부세 논란이 다시금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일각의 종부세 폭탄론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종부세는 이중과세라는 위헌 논란도 재차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선 종부세 개편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선 종부세 논란과 갈등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원희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그 집값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 맞물려서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과 고지세액이 좀 늘었는데요. 네.
먼저 종부세 논란의 핵심 쟁점을 좀 간략히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선 후보 등의 어떤 그런 정치권 반응도 어떻게 보도가 되고 있는지 정리해보죠. 네. 종합부동산세 이 부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다시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주택분, 토지분, 종합부동산 납세자가 102만 6,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종부세 납부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보수, 진보, 경제지 가릴 것 없이 이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그동안 중요한 이슈가 많았습니다만은 이 종부세 문제는 보도량에서 압도적입니다. 자, 조선, 한겨레, 한국경제지 등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친 종부세액은 총 8조 6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네. 역대 최대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고지세액인 1조 8천억 원과 비교를 해보면 4년 만에 4.7배 증가한 셈입니다. 네. 이렇게 올해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의 커다란 증가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한겨레는 그렇지 않다고 보도를 합니다. 종부세 증가분의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액은 3.5%인 2천억 원에 그치고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152만 원꼴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게다가 1세대 1주택자 중 73%는 시가 25억 원 이하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의 평균 세금은 5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에게까지 종부세 세금 폭탄이 터졌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이 1인당 평균 602만 원을 부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의 이야기는 부과 대상자가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산이 됐고 또 이에 따라 세금 성격이 부유세에서 보통세로 변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종부세 대상자 중 서울 이외 지역의 거주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집값이 서울보다 오히려 경기도와 부산, 세종 등 지방이 더 많이 올랐다는 점도 함께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근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종부세 공격에 가세를 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을 하거나 1주택자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JTBC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페이스북 내용을 보도를 했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청약통장은 모른다더니 종부세는 전면 재검토한다는 윤석열 후보 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거둔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보수, 진보 언론 가릴 것 없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호승 대통령 정책실장이 24일 종합부동산세가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라는 반박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시장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급등시키고 세제도 강화해 놓고선 국민에게만 책임을 넘긴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납세자들이 종부세 위헌 소송을 준비한 등의 후폭풍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종부세 위헌을 주장한 근거, 또 법조계의 시각, 그리고 과거의 판례 등은 좀 어땠는지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정리를 좀 해보죠. 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2020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납세자 123명이 세금의 근거 조항이 헌법에 위배됐다며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명의 대리인 법무법인 열림서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육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이들은 현행 종부세가 조세 법률주의의 과세 요건 명확성 원칙, 또 의회 유보의 원칙, 이중 과세 금지의 원칙, 조세 평등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법조계에서는 이 종부세의 위헌성을 놓고 여전히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종부세가 합헌이라고 보는 측은
미실현 이득 과세와 이중 과세의 논란에도 조세정의 차원에서 종부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 헌법재판소도 종부세에 대해 대부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후 40여 건의 관련 판결을 내렸는데요. 네. 대표적인 것이 2008년 11월 판례로 당시 헌재는 주거 목적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등은 일부 내용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도 종부세 자체는 합헌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이란 입법 취지에 비춰 과세 비율이나 세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네. 반면 종부세 위헌성을 주장하는 법조계 인사들은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던 2008년과 현재의 상황이 판이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한 데다 2018년 이후 두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최고 세율이 최대 6%까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예.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승으로 세 부담이 커져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논리입니다. 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94년 토지 초과 이득세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을 당시 헌재는 장기간 세 부담이 심해 원본을 잠식하게 될 경우 무상 몰수의 효과가 있어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며 현행 종부세도 세금을 내기 위해 사실을 집을 팔아야 하는 무상 몰수에 가까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정부 입장에서는 주요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해외 주요국들의 어떤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비교 보도를 하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고 또 이런 보도에 문제점은 없는지도 정리해 보죠. 예. 네.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보유세가 높은 대신 거래세가 낮습니다. 50개 주 중에서 11개 주는 아예 부동산 거래세가 없다고 하는데요. 예. 보유세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세금 상한선을 지정해 두어서 갑작스레 세금이 폭증하지 않도록 조절한다고 합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보유세가 부동산 가치의 1%를 넘을 수 없도록 돼 있고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 가격도 1년에 2% 이상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네. 또 실거주한 집일 경우 향후 매각 시 양도세를 면제해 줍니다. 정부가 지난해 종부세율 인상안을 담은 70대책을 발표할 때 참고했다고 밝힌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다주택자 세액 부담이 높은 것은 맞지만 네. 1주택 실거주자는 세액 부담이 없습니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부담 없이 매물을 손쉽게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입니다.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유럽 국가 역시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준다고 하는데요. 영국은 2014년 4월 고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다주택자 취득세도 3% 올렸습니다. 다만 1주택자가 12만 5천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0%로 유지를 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OECD 국가와 비교를 했을 때 한국 부동산 세금 정책이 시장 안정 효과를 내지 못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보유 거래세를 모두 높이면서 주택을 사고 팔기 어렵게 한 데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 세금 부담까지 올려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막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보유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한국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주택 평가액을 3년에 한 번만 측정한다고 합니다. 주로 경제지에서 해외 관련 사례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단순 비교보다는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보도를 하면서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자, 종부세가 2005년에 도입된 이후에 정당성과 효과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어 왔잖아요. 네. 언론마다 또 보니까 보도의 초점도 그렇고 내세운 근거가 좀 달라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지적도 일고 있는데 언론이 종부세 등의 부동산 세금 관련 보도를 할 때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보도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국세청에서 11월 22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증한 데 이어서 이튿날인 23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을 공개하자
종부세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종부세 여파가 계속되면서 전국에 종부세가 퍼지고 있다, 월세화가 가속된다 등 이 불안감 조성의 보도도 사실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른 사안들을 이렇게 좀 보도하지 싶을 만큼 엄청난 보도량입니다. 그러나 많은 만큼 잘못된 보도도 상당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종부세 보도에서 세금 폭탄론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수치를 부풀리거나 폭탄, 쇼크, 패닉 등 자극적 용어를 사용하는 언론 보도를 지적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주로 1세대 1주택자 평균 152만 원이란 제목으로 보도를 이어나갔습니다. 네. 진보 언론에서는 올해 종부세의 89% 다주택자 법인 부과라고 보도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오히려 부담이 줄기도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렇게 종부세 보도가 줄을 이으면서 월세 거래량 기사가 연이어집니다. 매우 자극적이고 본질적인 식견에 대해서는 약해 보이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가장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예민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한 분석으로 보도하고 앞으로 거친 세금이 국민들에게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것이 언론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어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끼신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